제가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수술실로 달려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죠. 숨어서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따라 옆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하늘이 모든 슬픔을 쏟아내려는 듯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의 잠실 아파트 벽시계가 막 자정을 알렸다. 길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수지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조용한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남편 박민준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물론 민준이 이끄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종종 야근을 요구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는데 밤 공기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말다툼을 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돈 문제였다. 수지는 민준에게 낭비성 지출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자신의 업무 압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밤에 민준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아직 현장이야. 혹은 차가 막히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하지만 오늘 밤 그의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다. 수지는 3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신호음이 갔지만 받지 않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수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거세졌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수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아래 거리는 젖어 번들거렸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오한을 느끼며 스스로를 껴안았다. 그녀는 민준이 늦을 때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다행히 함께 살지는 않아서 망정이지. 그랬다면 분위기는 훨씬 더 무거웠을 것이다. 정확히 12시 30분, 날카로운 집 전화벨이 침묵을 깼다.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수지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즉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집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민준 씨 아내 되시는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전문적이며 끔찍하게 차가웠다. 네, 맞는데요.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수지는 수화기를 꽉 쥐며 물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남편이신 박민준 씨께서 경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방금 서울중앙의료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지금 바로 응급수술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수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다. 위독, 수술, 그 단어들이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내 부인, 저희 병원장님이신 강태식 박사님께서 수술을 집도하실 겁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지만 수지는 거의 듣지 못했다. 강태식 박사. 수지는 그 이름을 알았다. 강 박사는 민준이 신뢰하는 의사였다. 민준은 그를 대단히 존경했다. 이것이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위독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마비된 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악몽이야. 언제나 천하무적 같았던 강한 남자. 남편 민준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니. 뇌는 몸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했지만 몸은 거부했다. 그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문 옆에 걸려있던 긴 재킷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모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잠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차키, 지갑,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탔고 완전히 텅 빈 기분을 느꼈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뺨에 비가 부딪혔다. 수지는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구멍에 넣기 힘들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이 겨우 열렸고 그녀는 시동을 걸고 예열도 기다리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서울중앙의료원까지는 보통 30분이 걸렸지만 오늘 밤 폭우 속에서 공포에 눈이 먼 채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운전했다. 눈물이 앞 유리창에 물과 섞여 시야를 흐렸다.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물과 눈물의 급류를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각은 이리저리 튀었다. 지난주 저녁 식사에서 웃던 민준의 모습, 오늘 저녁 말다툼 중에 화를 내던 민준의 모습. 죄책감이 그녀를 찔렀다. 왜 돈 때문에 화를 냈을까? 만약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면 하느님, 그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수지는 기도하며 계속해서 되뇌었다. 입술이 떨렸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다른 차들을 위험하게 추월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도착하는 것이었다. 도착해서 민준을 보고 위독하다는 말이 실수였음을 확인하는 것. 마침내 서울중앙의료원의 거대한 흰색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응급실 구역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우고 보안 요원의 고함을 무시했다. 숨을 헐떡이며 비와 눈물에 흠뻑 젖은 채로 응급실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제 남편 박민준이요. 교통사고로.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민준 씨요. 네, 4층 수술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엘리베이터 타시고 왼쪽으로 도세요. 3번 수술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조급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뛰기로 결정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4계층을 쉬지 않고 올라갔다. 4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하고 소독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항상 싫어했던 병원의 그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오직 흰색 형광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왼쪽으로 돌자 복도 끝에 그것이 보였다. 이중 철문. 그 위에는 빨간 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었다. 3번 수술실 수술 중. 민주는 저 안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었다. 수지는 다시 뛰기 시작했고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들어가야만 했다. 그를 봐야만 했다. 그녀는 격렬하게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철문을 밀 준비를 했다. 수진의 손은 차가운 강철 표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반대편에서 흘러나오는 에어컨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돌진할 준비를 했다. 민준의 곁에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금속에 닿으려는 순간 옆에서 단호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안 됩니다. 수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놀라 돌아섰다. 젊은 간호사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흠없는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는 목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무서운 긴박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명찰에는 간호사 최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민준 씨 아내 되시죠? 간호사는 낮고 절박한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네, 제 남편이 저 안에 있어요. 들어가야 해요. 놓아주세요. 안 돼요. 간호사 최은영은 그녀를 더 세게 잡고 수술실 문에서 떼어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순간 혼란이 공포를 압도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누군데요? 제 남편은 위독해요. 저는. 제 말 들으세요, 부인. 은영의 눈은 애원하듯 수진의 눈을 응시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거라는 거 알지만 이건 구조수술이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 말이 수진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함정. 그게 무슨 뜻이죠? 강 박사님이 저 안에 계신데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은영이 쉿소리를 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숨으셔야 해요.
은영은 여전히 멍한 수진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복도 반대편, 자판기 뒤에 살짝 가려진 어두운 나무 문을 가리켰다. 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창고나 비품실처럼 보였다. 저기로 들어가세요. 밤에는 거의 쓰지 않는 직원 탈의실이에요. 안에서 문을 잠그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제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세요.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한 간호사가 남편의 수술에서 숨으라고 말하며 그것을 함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은영의 눈에 비친 순수한 공포는 너무나 진짜였다. 연기가 아니었다. 이 병원 저 수술실 문 뒤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수지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 박사가 남편분의 진짜 의료 기록을 바꾸기 전에 그걸 본 유일한 사람이 저니까요. 은영이 재빨리 말했다. 사고 때문에 위독한 게 아니에요. 빨리요. 그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마지막 말이 효과가 있었다. 은영은 거의 수진을 복도 반대편으로 밀었다. 혼돈에 빠진 채로 수진은 그녀를 따랐다. 탈의실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고 묵은 커피와 땀 냄새가 났다. 은영이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잠그고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밖에서 조용히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속삭였다. 수지는 문이 닫히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더듬거리며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찾아 돌려 잠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팠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문에 기댔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숨어라 함정 가짜 기록. 강 박사. 수지는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방은 문 아래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만이 비추고 있었다. 주변의 금속 사물함 줄의 실루엣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몸을 격렬하게 흔드는 떨림을 멈추기 위해 무릎을 껴안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저 간호사 은영은 미친 걸까? 아니면 방금 그녀의 목숨을 구한 걸까? 생각은 다시 민준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위독하지 않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저 수술실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수지는 조용히 문으로 기어가 나무에 귀를 기울였다. 정적. 밖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심장이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열쇠 구멍으로 엿보았지만 맞은편 복도 벽만 보일 뿐이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시간은 기어가는 것 같았다. 몇 초가 1시간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무서운 침묵을 들으며 있었다. 마음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찼다. 만약 간호사 은영이 자신을 여기에 가둔 것이라면, 만약 민준이 정말로 그녀를 필요로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했다. 그리고 직감은 은영의 눈이 진실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1분을 기다렸다. 2분. 귀를 기울이며 모든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 제빙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하지만 3번 수술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5분.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방은 답답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뛰쳐나가 저 수술실 문을 부수고 싶었다. 7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제는 민준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덫에 걸린 쥐가 된 기분이었다. 10분.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선명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문이 아니라 복도에서. 수지는 숨을 참았다. 열쇠 구멍에 눈을 댔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다. 문이 경첩 틈새를 찾아 움직였다. 문과 문틀 사이의 좁은 틈으로 3번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술이 끝난 것이다. 그때 수지는 부드러운 대소리를 들었다. 수술실의 철문이 열리고 있었다. 수술실의 철문이 조용한 대소리와 함께 열렸다. 소독된 복도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 같았다. 수지는 어두운 탈의실 문 뒤에서 온몸을 긴장시킨 채 숨을 참았다. 그녀는 문과 문틀 사이의 좁은 틈, 뒤집힌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에 시선을 고정했다.
가장 먼저 나온 실루엣은 강태식 박사였다. 그는 여전히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스크는 이미 목까지 내린 상태였다. 그는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위해 싸운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 보이지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움직임은 체계적이었다. 그는 이제 수진이 가짜 피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얼룩진 고무장갑을 벗었다. 첫 번째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두 번째 실루엣이 나타났다. 수진은 이동 침대를 예상했다. 담요로 덮인 무력한 몸을 예상했다. 심장 모니터의 삑 소리를 예상했다. 그녀가 본 것은 혈관 속 피를 얼게 했다. 남편 민준이었다. 민준은 누워있지 않았다.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걷고 있었다. 그는 제 발로 수술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 역시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환자가 아니라 팀의 일원인 것 같았다. 그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처럼 목을 좌우로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다. 그는 건강하고 강했으며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 수지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절망의 신음이 목구멍에서 거의 터져 나올 뻔했다. 이건 불가능했다. 환각이었다. 충격과 공포의 영향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한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긴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의사 가운 아래에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지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다. 민준의 개인 비서인 한유라. 회사 행사에서 항상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던 여자였다. 민준은 항상 수진에게 그녀의 질투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수진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순진했을 뿐이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깊고 차분했으며 고통의 떨림조차 없었다. 수진은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았다. 강 박사는 의료 폐기물 용기에 장갑을 던지며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히 성공했지. 응급실 직원들은 내 편이야. 가짜 사고 보고서는 시스템에 있고 가짜 구급차도 제 역할을 했지. 공식적으로. 지금 박민준 씨는 심각한 내부 출혈을 겪은 상태야. 수진이 얼굴 볼 생각에 죽겠네. 뱀의 캑캑거리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유라가 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병을 건넸다. 분명히 오는 중일 거야. 펑펑 울면서 공포에 질려서 불쌍하고 멍청한 것. 민준은 웃었다. 웃었다. 한때 수진을 항상 안심시켰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다. 완전히 망가져 있겠지. 걘 너무 멍청해. 수진은 손바닥을 깨물었다. 육체적 고통은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의 농담거리로 그녀를 만든 것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강 박사가 다시 진지한 톤으로 끼어들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해. 민준 씨, 회복실로 가야지. 빨리. 누워. 링거랑 모니터 달아줄게. 약하지만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야 해. 수술 후 상태처럼. 알아 안다고. 민준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나는 약하지만 이 위대한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살아남았지. 나는 대기실에서 수진 씨를 만날게. 강 박사가 계속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줘야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출혈은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극적인 쉼을 두었다. 하지만 유라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물었다. 하지만 강 박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술 중에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거야. 간 근처에 아주 위험한 혈전이 있다고. 내일 아침에 두 번째 시술을 위한 그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야. 아주 긴급하고 고위험인 내부 세척 시술. 물론이지. 민주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정확해. 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취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시술. 만약 수술대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게 되겠지. 수지는 마침내 이해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목표는 민준이 아니었다. 사고는 진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연극이었고 그녀를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주는 수십억 원짜리 새 생명보험 증서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왔다. 수지는 왜 새 것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그들의 은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는 농담했던 것을 기억했다. 왜 내가 피보험자야? 당신 일하는 공사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당신이 해야지. 민주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투자 패키지의 일부야 여보. 그냥 서명만 해. 그리고 수지는 언제나처럼 믿고 서명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의 말다툼은 지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수지는 새 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다. 민준에게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그렇게 화를 낸 것도 당연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살인 계획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민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끔찍한 생각에서 깨웠다. 보험금은 수십억 원이야. 이 나라를 떠나 스위스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 유라는 웃으며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이미 취리이행 비행기표 예약해놨어. 세 사람, 그녀의 남편, 그의 애인, 그리고 그녀의 가족 주치의.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병원에서 그렇게나 자세하게 그녀의 살인을 계획했다. 수진의 피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천천히 다른 것, 차갑고 단단하며 날카로운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분노. 그녀는 세 사람이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수술실에서 멀어져 아마도 회복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모퉁이를 돌았을 것이다.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수지는 문에 기댔고 몸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한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어둡고 답답한 탈의실에 혼자 갇혀 있었고 그녀의 살인자들은 같은 층에서 그녀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그녀의 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복도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 누군가 밖에서 열쇠를 넣고 있었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뽀섰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나? 유라, 민준, 강 박사가 누군가 듣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나. 나를 잡으러 돌아왔구나.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희미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복도의 빗줄기가 어둠을 꿰뚫었다. 수진을 눈부시게 하며 파란 제복을 입은 작은 형체가 재빨리 들어왔다. 수진 씨.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나 큰 안도감이 수진을 휩쓸어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간호사 최은영이었다. 은영은 재빨리 문을 닫고 안에서 다시 열쇠를 잠갔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헐떡였다. 문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들 보셨어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말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배신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의 대화 들으셨어요? 은영이 재차 물었다. 수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험, 가짜 수술, 내일 나를 위한 계획까지. 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녀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맙소사, 의심은 했지만 그걸 직접 듣다니. 왜 저를 돕는 거죠? 수지는 젊은 간호사를 보며 물었다.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은영은 수진 옆 바닥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오랫동안 강 박사를 의심해 왔어요. 수술실 관리부 신입 간호사 시절부터요. 수지는 마치 새로 부서진 세상의 유일한 맨인 것처럼 은영의 팔을 붙잡고 들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에요. 은영은 맞은편 사물함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도살자예요. 그의 전문 분야는 사고죠. 수술대 위에서 그는 큰 보험에 든 부유한 환자나 가족이 없는 노인 환자를 찾아요. 간단한 수술을 잡죠. 그러다 수술 중에 합병증이 생겨요. 마취에 대한 치명적인 반응, 예상치 못한 출혈, 의료 과실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환자는 죽고 은영의 목소리는 굳어졌다.
보험금은 지급되고 어찌된 일인지 강 박사는 몇 주 후에 항상 자신의 연구를 위한 후한 기부금을 받아요. 그는 비열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민준 씨에 대해서, 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오늘 밤 저는 외과 병동 당직이었어요. 은영이 설명했다. 박민준 씨 이름으로 잡힌 응급수술을 받죠. 코드는 복부 폐쇄성 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넘어온 백업 데이터가 없었어요. 보통 응급 환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건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이 환자가 수술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죠. 수진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호기심에 은영은 계속했다. 제 접근 권한으로 시스템 기록을 확인했어요. 강 박사 자신이 그의 컴퓨터에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걸 봤어요. 그처럼 명망 있는 외과 의사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의 사무실 출입 코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전 그가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몰래 들어갔어요.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은영의 눈이 빛났다. 그의 책상 잠긴 서랍에서 진짜 파일을 찾았어요. 박민준 씨 이름으로 된 사고 데이터가 아니라 이틀 전 종합건강검진 보고서였어요. 결과는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죠. 물론 그랬겠지. 수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같은 서랍에 은영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당신 파일이 있었어요, 부인. 새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죠. 금액은 천문학적이었고 마지막 자문 의사란에는 강태식 박사의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가짜 사고, 가짜 수술, 그리고 수진을 위한 두 번째이자 치명적인 수술 계획.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간호사 은영이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전화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들의 계획이 뭔지는 몰랐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복도로 달려가서 당신을 가로챌 수 있기를 바랐고 다행히 성공했죠. 수지는 간호사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은영 씨. 아직 아니에요. 은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오는 걸 알아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수지는 공포가 다시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전 연기할 수 없어요. 민준 씨 얼굴을 보고 슬픈 척 할 수 없어요. 하셔야만 해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해요. 지금쯤 그들은 민준 씨를 이 복도 끝에 있는 회복실로 옮겼을 거예요. 곧 당신에게 전화할 거고요. 당신은 망연자실하고 슬퍼하고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안도하는 척해야 해요. 우세요. 은영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내일 수술 서류를 건네줄 때 거절해야 해요. 거절하면 의심할 텐데요. 단호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하세요. 어떤 핑계든 대세요. 중요한 건 오늘 밤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이요? 수진이 물었다. 물증을 확보할 시간이요. 은영이 말했다. 도망칠 순 없어요. 그들은 당신을 쫓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만 가지고 경찰에 갈 수도 없어요. 히스테릭한 여자라고 할 거예요. 우리에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첫째, 제가 강 박사 사무실에서 본 민준 씨의 진짜 건강 보고서. 둘째, 시스템에 있는 민준 씨의 가짜 수술 기록. 그리고 셋째, CCTV 녹화 영상이요.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CCTV요? 네, 민준 씨가 구급차로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은영이 말했다. 스스로 왔을 거예요. 아마도 더 외진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겠죠. 오늘 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병원으로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의 사고 알리바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강 박사 사무실은 지하에 있어요. 수진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기록 보관실과 CCTV 서버실 바로 옆이죠.
간호사 은영이 확인했다. 그의 소굴이에요. 간호사 은영은 주머니에서 흰색 카드를 꺼냈다. 예비 마스터키 카드예요. 아까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하 복도는 카메라로 감시되고 강 박사가 종종 자기 컴퓨터로 직접 확인해요. 수지는 은영의 손에 있는 카드를 보았다. 그것은 1톤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제가 교란 작전을 펼칠게요. 은영이 말했다. 위층에서 화재 경보를 울릴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보안 요원들이 바빠질 거예요. 저에게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제가요?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 물었다. 당신은 지하로 몰래 내려가야 해요. 은영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 박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민준 씨의 진짜 파일을 찾으세요. 그 다음 서버실로 가세요. 최근 몇 시간의 녹화 영상을 확보하세요. 데이터 케이블이 있다면 당신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어요. 수지는 잠옷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폰은 있었지만 케이블은 없었다. 이거 쓰세요. 은영이 제복 열쇠고리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빼며 말했다.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세요. 빨리요. 은영 씨, 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실 수 있어요. 은영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하셔야만 해요.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그 후에 지하 비상구에서 만나요. 같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간호사 은영은 방금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할당했다. 늑대의 소굴로 내려가. 살인자들이 위층에서 활보하는 동안 증거를 훔쳐오는 것. 바로 그때 수진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의 피를 다시 끓게 했다. 강태식 박사. 시작됐어요. 간호사 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였다. 받으세요. 당신의 역할을 연기하세요. 약하고 히스테릭하고 순종적으로.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쓸어 전화를 받았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탈의실의 탁한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은 성난 뱀처럼 진동했다. 화면에는 강태식 박사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무대였다. 연기할 시간이었다. 받으세요. 간호사 은영이 속삭였다. 기억해요. 약하고 히스테릭하고 순종적으로. 수지는 녹색 아이콘을 밀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방금 느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을 소환하여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바꾸고 설득력 있는 흐느낌을 쥐어짰다. 네, 박사님. 수진 씨, 천만다행입니다. 수학이 넘어 강 박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며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지는 토할 것 같았다. 어디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방금 도착했어요, 민준 씨. 제 남편은요. 박사님 괜찮은가요? 수지는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하며 흐느꼈다. 극적인 침묵이 흘렀다. 강한 분이십니다, 수진 씨. 수술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출혈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수지는 눈을 감고 수술실에서 걸어 나오던 민준의 모습을 상상했다. 너무나 건강하던. 저와 제 팀이 출혈을 멈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매우 쇠약하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4층 수술구역 근처 회복실에 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이번에는 안도하는 척하며 다시 울었다.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 즉시 논의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강 박사의 말투가 심각해졌다. 회복실 2호실에서 뵙죠. 네, 박사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굳은 얼굴로 간호사 은영을 바라보았다. 때가 됐어요. 수진이 말했다. 기억해요. 은영이 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서류를 제시할 거예요. 서명하지 마세요. 어떤 핑계든 대세요. 충격을 받았다거나 가족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세요. 교란 작전은 제가 맡을게요. 복도 끝. 비상계단 근처에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세요. 지하 출구에서 기다릴게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탈의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섰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수진처럼 걷지 않았다. 살해당할 뻔한 수진처럼 걸었지만 겉으로는 망연자실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었다. 회복실 2호라고 표시된 문을 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문을 밀었다. 방은 어두웠고 침대 옆 모니터의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 박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뱀 같은 한유라는 구석에서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에는 민준이 누워 있었다. 수지는 쓴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 보이도록 화장되어 있었다. 수진이 확신하기로는 생리식염수만 들어있는 정맥주사가 그의 손등에 연결되어 있었다. 옆에 있는 심전도 모니터는 일정하고 설득력 있는 삑삑 소리를 냈다. 민준의 눈은 감겨 있었다. 가슴은 약해 보이도록 조절된 호흡으로 오르내렸다. 민준 씨. 오 여보. 수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히스테릭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강했다.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남자의 손이 아니었다. 수지는 남편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리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박사님, 너무 창백해요. 수지는 가짜 눈물 가득한 눈으로 강 박사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강 박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부인. 하지만 회복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강한 분이니까요.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강 박사는 수진이 기다리던 그 말을 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진은 두려운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무슨 문제요, 박사님? 출혈을 멈추기 위해 수술하는 동안 강 박사는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 근처에 꽤 큰 혈전이 있습니다. 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극도로 위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수지는 떨리는 입술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씀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내일 오전 9시로 두 번째 응급수술을 잡아두었습니다. 세척시술이죠. 구석에서 유라는 미소를 참았다. 또 수술이라니. 수진이 속삭였다. 그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강 박사는 클립보드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시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섬세한 부위라서요. 마취 합병증과 내부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 박사는 클립보드를 수진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고위험 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의 종이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는 빈줄, 즉 그녀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할 줄이 있었다. 나중에 그녀의 이름으로 바뀔, 아니면 민준에 대한 동의서였을까? 나중에 그녀를 수술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할. 무엇이든 그것은 함정이었다. 갑자기 민준의 눈이 살짝 열렸다. 수진. 그는 삼류 배우처럼 힘없이 속삭였다. 서명해, 여보. 나는 강 박사님을 믿어.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수진 씨. 민준 씨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제발 망설이지 마세요. 그를 위한 거예요. 세 사람이 그녀를 둘러쌌다. 양을 기다리는 세 마리의 늑대. 수지는 강 박사가 건네는 펜을 보았다. 민준의 가짜 아픈 얼굴을 보았다. 유라의 냉소적인 미소를 보았다. 저는. 수지는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쯤은 진짜였다. 못하겠어요. 수진 씨, 긴급합니다. 강 박사는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재촉했다. 못해요. 수지는 클립보드를 밀치며 소리쳤다. 저 어지러워요. 속이 메스꺼워요. 또 고위험 수술이라니. 저 시어머니께 민준 씨 어머니께 전화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녀는 흐느낌에 목이 메는 척했다.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강 박사나 유라가 반응하기 전에 수지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강 박사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기다려요.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달려 모퉁이를 돌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쳤다.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복도 끝, 간호사 은영이 전에 알려준 곳으로 달려갔다. 마지막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귀청이 터질 듯한 화재 경보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위층에서 오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무전기로 통화하며 주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은영의 교란 작전이었다. 혼돈 속에서 아무도 수진을 주목하지 않았다. 직원 전용 서비스 엘리베이터라고 쓰인 금속 문이 보였다. 은영이 준 카드를 긁었다. 문이 열렸다. 수진은 기름 냄새가 나는 좁은 금속 칸에 들어갔다. 베이스먼트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혼란스러운 경보 소리를 막아주었다. 하강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수진은 벽에 기대었다. 심장이 시속 1000마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1라운드에서 이겼지만 이제 늑대의 소굴로 내려가고 있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띵 소리와 함께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깨끗하고 밝은 외과 병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병원 지하는 어둡고 차가우며 축축한 냄새가 났다. 낮은 천장을 따라 큰 파이프들이 지나갔고 일부는 금이 간 콘크리트 바닥 위로 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위층의 화재 경보 소리는 멀고 희미한 메아리였다. 수지는 은영의 카드를 손에 꽉 쥐고 나왔다. 으스스한 정적 속에 혼자 있었다. 벽에 희미하게 보이는 표지판을 따라갔다. 기록실, 유지보수, 서버실, 복도 끝, 조금 더 밝은 구역에 그것들이 보였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문. 하나는 강태식 박사, 외과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하나는 서버실, 출입 제한이라고 쓰인 무거운 철문이었다. 여기가 그의 소굴이구나. 수지는 먼저 강 박사의 사무실로 민준의 의료 보고서를 찾으러 가기로 했다. 카드를 긁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호화로웠다. 두꺼운 카펫,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높은 책장들, 비싼 커피와 가죽 냄새가 났다. 의료과실 돈이 꽤 짭짤한 모양이었다. 수지는 책상으로 달려갔다. 서랍들은 잠겨 있었다. 억지로 열 시간이 없었다. 시선이 책장으로 향했다. 두꺼운 의학 서적들 사이에 파일 캐비닛 줄이 있었다. 라벨을 읽었다. 연구 일정, 환자 파일을 꺼냈다. 없었다. 다른 것을 꺼냈다. 특별 프로젝트.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찾았다. 라벨이 없는 얇은 폴더. 그것을 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기 있었다. 이틀 전 날짜의 민준의 건강검진 보고서. 아래쪽에는 최적의 신체 상태라고 쓰인 커다란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더 두꺼운 폴더가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열었다. 금융보고서, 은행의 최종 통지서, 그리고 민준의 회사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의 부채에 대한 파산 신청서였다. 여기 물증과 동기가 있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카메라를 거의 열 수 없었다. 한 페이지씩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건강검진 페이지, 최적 도장 페이지, 그리고 은행 부채 페이지. 완료. 파일들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 이제 카메라.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사무실을 나왔다. 서버실의 철문으로 향했다. 카드를 긁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강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방은 서버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녹색과 노란색 불빛이 깜빡였다. 구석에 있는 비디오 모니터와 녹화기 더미를 찾아냈다. 라벨을 읽었다. 로비, 4층 복도, 응급실, 그리고 마침내 직원용 지하 주차장. 빙고, 은영이 준 USB 메모리를 꺼내 녹화기의 USB 포트에 꽂았다. 모니터의 작은 화면에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났다. 복사 중. 수진의 심장은 천천히 올라가는 퍼센티지와 함께 뛰었다. 10%, 20%, 20%, 20%도. 주차장의 실시간 녹화 영상을 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30%, 40%. 제발, 서둘러. 50%, 60%.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서버실 안이 아니라 지하 복도에서. 발소리, 두 사람이 빠르게 걷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돋았다. 화재 경보가 꺼졌나 보다.
그들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70%, 80%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바로 밖에서 멈췄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강 박사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넌 내 사무실을 확인해. 난 서버실을 확인할게. 수지는 공포에 질렸다. 화면을 보았다. 95%, 98%. 서버실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95%. 복사 완료. 수지는 USB 메모리를 뽑았다. 서버실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수지는 몸을 돌려 뒤에 있는 서버렉에 부딪혔다. 문턱에는 분노로 불타는 눈을 한 강 박사가 서 있었다. 그의 뒤에서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날 찾고 있었니, 수진아? 유라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비웃었다. 좋은 게임이었어요, 수진 씨. 강 박사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비디오 녹화기를 보고 그 다음 수진의 손에 있는 USB 메모리를 보았다. 탈의실에 숨고 히스테리 발작을 연기하고 지하로 달려오다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했나? 그리고 최은영 간호사는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 작은 참견쟁이는 강 박사가 웃었다. 이미 처리했어.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수진의 위가 공포로 뒤틀렸다. 그들이 은영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네가 똑똑한 줄 알았지, 응?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수진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다. 그녀는 사진 갤러리를 보았다. 아, 우리의 증거들이네. 귀여워라. 그녀는 수진의 눈앞에서 사진을 하나씩 삭제했다. 민준, 돈, 모든 것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난 이게 있어. 수진이 USB 메모리를 들어 올리며 외쳤다. 민준 씨가 걸어 들어오는 녹화 영상. 이건 당신들이 지울 수 없을걸. 강 박사는 미소 지었다. 수진이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미소였다. 정말? 네가 뭘 복사했는지 잘 봐.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복사한 그 녹화 영상은 강 박사는 마치 학생을 가르치듯 설명했다. 어젯밤 녹화 영상의 루프야. 염탐하러 올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둔 거지. 수지는 손에 든 USB 메모리를 보았다. 이제 그것은 쓸모없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사무실의 파일들은 강 박사가 계속했다. 그 의료 보고서는 우리가 일부러 미끼로 심어둔 가짜 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파기됐지. 함정이었다. 그녀의 지하로의 탈출은 모두 함정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회복실에서 일부러 탈출하게 했다. 일부러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함정에 온 걸 환영해요, 수진 씨. 강 박사가 말했다. 이제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순순히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유라가 앞으로 나서며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커다란 주사기였다. 아니면 우리가 서명하게 만들거나. 유라가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당신의 두 번째 시술을 진행할 수 있지.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차가운 서버실이 갑자기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윙윙거리는 서버렉의 벽들이 그녀를 덮쳐오는 것 같았고 두 명의 포식자와 함께 그녀를 가두었다. 강 박사의 말은 망치처럼 그녀를 내리쳤다. USB는 가짜였다. 휴대폰의 사진은 삭제되었다. 간호사 은영은 무력화되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가 영리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발걸음은 사실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려놓은 길이었다. 그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이제 노래의 끝에 도달했다. 바로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유라는 미소 지었다. 순수한 만족의 미소였다. 그녀는 손안에서 커다란 주사기를 돌렸다. 그 안에 투명한 액체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자, 수진아. 유라가 쉿소리를 냈다. 선택해. 순순히 서명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낮잠 좀 재워주든가. 강 박사가 다시 클립보드를 내밀었다. 서명을 위한 줄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장난할 시간은 끝났어요, 수진 씨. 우리에겐 지켜야 할 일정이 있으니까. 수진의 머릿속은 맹렬히 돌아갔다. 두려움이 있었다. 차갑고 마비시키는 두려움. 하지만 그 아래에서 아까 탈의실에서 느꼈던 분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불씨가 아니라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지옥불이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순종적이고 멍청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주 틀렸다. 새 증거가 가짜라면 옛날 증거를 써야겠지. 수지는 떨리는 척하며 손을 들었다. 애원하는 눈으로 강 박사를 보았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졌어요. 당신들이 이겼어요. 강 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군. 서명할게요. 수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발 시어머니께 짧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냥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서요.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오, 정말 드라마틱하네. 강 박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전화는 안 돼. 지금 서명해. 그는 조급해지고 있었다. 그럼 적어도 제 휴대폰은 돌려주세요. 수지는 유라의 손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족들 연락처가 거기 있어요. 저는 그냥 엄마 사진 한 장만 보고 싶어요. 유라는 눈을 굴렸지만 강 박사를 보았고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줘버려. 어차피 이 지하에서는 아무에게도 전화 못해. 물론 그들은 그랬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 유라는 수진의 발치에 휴대폰을 던졌다. 가져. 수진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모든 움직임은 패배하고 망가진 것처럼 계산되었다. 휴대폰을 주었다.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통제하고 있었다.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에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어두운 화면을 보며 휴대폰을 들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몸을 바로 폈고 순간 그녀의 모든 태도가 바뀌었다. 구부정했던 등이 이제는 꼿꼿했다. 애원하던 눈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시선이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긴장되어 있었다. 강 박사와 유라는 변화를 느꼈다. 그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당신들 말이 맞아요. 수지는 평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게임이었고 좋은 미끼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틀렸어요. 그게 뭔데? 유라가 비웃었다. 당신들은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의 썩은 내를 맡았다고 생각했죠.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난 몇 달 전부터 이 쓰레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유라는 갤러리의 사진을 삭제했지만 숨겨진 오디오 폴더를 찾는 방법은 몰랐다. 서명하기 전에 수진이 말했다. 이걸 들어보셨으면 해요. 자장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서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의 목소리. 선명하고 또렷했다. 아니, 내 감사는 필요 없어. 그냥 이달 말까지 컨설팅 비용이 스위스 계좌에 들어오게 해. 20억 깨끗하게 처리해.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 그냥 확실하게 해. 녹음은 3개월 전의 것이었다. 민준과 한 파트너 사이의 통화였다. 민준은 자신의 최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뇌물과 자금 세탁을 조직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가 집 서재에서 통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었다. 미래의 이혼 소송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데 사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 박사와 유라는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강 박사가 더듬거렸다. 이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오, 물론 관련 있죠, 박사님.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제 남편의 인격을 증명하고 그가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이 녹음은 제 증언과 결합되어 경찰이 그의 모든 사업, 당신과의 보험 사업을 포함해서 조사하게 만들 거예요. 넌 이 방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해. 유라가 주사기를 들어 올리며 쉿소리를 냈다. 아마 그렇겠지. 수지는 도전적인 시선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그녀는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당신들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 방에서의 우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어. 그것은 허풍이었다. 신호는 정말로 끊겨 있었고 아무것도 전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리고 이 녹음은 수지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만약 내 심장이 멈추거나 내가 5분 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녹음, 당신들의 자백 녹음, 위협 녹음은 민준의 자금 세탁 녹음과 함께
내 변호사, 전국 일간지 편집장, 그리고 내 시어머니께 자동으로 전송될 거야. 강 박사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허풍이 먹혔다. 그는 믿었다. 막아. 강 박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유라, 지금 주사해. 유라는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단검처럼 주사기를 겨누고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나 차가운 서벌에게 부딪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바늘의 찔림에 대비하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멈춰. 새로운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권위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강 박사가 닫았던 서버실 문이 활짝 열렸다. 문턱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짜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붉었다. 눈은 불타고 있었다. 약한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방금 발견한 왕처럼 보였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계획은 회복실이었지, 지하실이 아니었잖아. 그는 발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을 파악했다. 공포에 질린 강 박사. 손에 주사기를 든 채 얼어붙은 유라. 그리고 서버 앞에 꼿꼿이 서서 휴대폰을 무기처럼 들고 있는 수진. 민준은 수진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있던 분노는 천천히 놀라움으로 그리고는 차가운 증오의 가면으로 변했다. 마침내 그는 이해했다.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교착 상태, 윙윙거리는 서버실의 네 사람. 세 명의 포식자는 이제 서로를 불신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먹이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들고 중앙에 있었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결코 수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위험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군. 전부 알고 있었어, 민준 씨. 수진이 똑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짜 수술, 보험, 내일 수술대에서 날 죽이려던 당신 계획. 민준은 강 박사를 향해 휙 돌아섰다. 그녀가 모를 거라고 했잖아. 최은영 간호사는 처리했다고 했잖아. 그녀가 우리에게 덫을 놨어. 강 박사가 수진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히스테리 발작을 연기했어. 그리고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내 사업에 대한 옛날 녹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녹음? 다시 틀어, 수진.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해야 했다. 수진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20억 원의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방을 채웠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는 그 녹음을 알았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수진이 그것을 녹음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가, 민준이 수진을 보며 쉿소리를 냈다. 그래서 이게 내 계획이었군. 그걸로 나에게 덫을 놓으려던 거. 그건 시작에 불과해. 수진이 말했다. 계속 압박해야 했다. 그건 내 인격을 증명할 뿐이야. 하지만 이건,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오늘 밤 네 범죄의 증거야. 무슨 말이야? 민준이 물었다. 이 휴대폰은, 수진은 허풍을 반복했다. 이 방의 모든 단어를 녹음했어. 은영을 처리했다는 강 박사의 자백, 나에게 주사하겠다는 유라의 위협, 그리고 이제 네가 여기 와서 계획을 확인하고 있잖아. 유라와 강 박사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민준은 웃었다. 건조하고 끔찍한 웃음이었다. 날 바보로 아나, 수진? 여긴 지하실이야. 신호도, 클라우드도, 변호사도 없어.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았어. 민준이 다가왔다. 그 휴대폰에 있는 건 뭐든지 너와 함께 여기서 파괴될 거야.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허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그녀를 너무 잘 알았다. 그 휴대폰 내놔. 민준이 손을 내밀며 명령했다. 안 돼. 수진이 속삭였다. 내놔. 민준이 덤벼들었다. 수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고 잔인하게 비틀었다. 수진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휴대폰이 손에서 빠져나가 콘크리트 바닥을 미끄러졌다. 화면에 금이 갔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그것을 짓밟기 위해 발을 들었다. 게임 끝이야, 여보. 너무 늦었어. 문에서 새롭고 강하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돌아섰다.
문턱에는 간호사 최은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다. 무력화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고 얼굴은 정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엄한 얼굴을 한 2명의 건장한 병원 보안 요원이 있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 박사는 뒤로 비틀거렸다. 아니, 불가능해. 정말 제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박사님? 은영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수진 씨를 당신 소굴에 혼자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강 박사가 더듬거렸다. 아까의 화재 경보는 은영이 설명했다. 경비원들을 위한 교란 작전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을 위한 교란 작전이었죠. 당신들이 수진 씨를 쫓느라 바쁜 동안 이분들과 저는 그녀는 경비원들을 가리켰다. 중앙 통제실로 갔어요. 이 서버의 가짜 루프를 비활성화했죠. 우리가 제어권을 가져왔어요. 은영은 서버실 천장 구석에 있는 CCTV 카메라를 가리켰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 방에서 당신들이 한 모든 말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은영이 말했다. 모든 위협, 모든 자백이 병원 보안팀장에 의해 실시간으로 녹화되었죠. 민준, 강 박사, 그리고 유라는 공포에 질려 그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갇혔다. 완전히 갇혔다. 그리고 저 USB는 수지는 아직 녹화기 테이블 위에 있는 USB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게 진짜 미끼였어요. 당신들을 바쁘게 만들기 위한 미끼. 수지는 민준을 보았다. 당신들이 나를 쫓는 동안 은영 씨는 당신 도착의 진짜 녹화 영상을 복사했어요. 당신이 직원 로비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와 유라와 웃는 모습. 우리는 모든 걸 확보했어요. 정적. 서버에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무너져 내렸다. 강 박사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경력,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라가 민준이 들어왔을 때 떨어뜨린 주사기를 보았다. 절망적인 포효와 함께 강 박사는 그것을 향해 돌진했다. 날 잡지 못해. 그는 수진을 공격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 간호사 최은영을 공격했다. 은영 씨, 조심해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은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예상했다. 강 박사가 그녀에게 달려들 때 은영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제복 주머니에서 자신의 주사기를 꺼냈다. 훨씬 작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이건 은영은 강 박사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박사의 두꺼운 허벅지에 직접 주사기를 꽂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강력한 진정제예요. 최대 용량이죠. 효과를 아시죠, 박사님? 강 박사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허벅지에 꽂힌 주사기를 보았다. 그것을 뽑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감자 자루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었다. 유라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완전히 평정을 잃었다.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경비원들을 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2번째 경비원이 쉽게 그녀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다. 남은 것은 민준뿐이었다. 그는 쓰러진 강 박사, 흐느끼는 유라, 그리고 겁없는 눈으로 자신을 보는 수진을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수진도 함께 데려갈 것이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가 포효했다. 그는 경비원들을 잊었다. 카메라를 잊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수진만 보였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돌진했고 그의 손은 아내를 교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은 혼돈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라는 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이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동공은 아드레날린과 순수한 증오로 확장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보안 요원들을 보지 않았고 녹화 중인 카메라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수진이었다. 그는 앞으로 돌진했다. 유라를 붙잡고 있지 않던 첫 번째 보안 요원이 재빨리 반응했다.
선생님,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민준을 막기 위해 끼어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민준은 예상치 못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의 가슴에 어깨를 부딪혀 그 남자를 비틀거리게 했다. 두 번째 경비원은 발버둥 치는 유라를 놓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민준은 방어선을 뚫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목을 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고 힘껏 당겼다. 수진의 머리가 앞으로 젖혀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민준의 다른 손은 그녀의 어깨를 할퀴었고 그의 손톱은 그녀의 잠옷천을 찢었다. 죽여버리겠어. 그는 수진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3시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원초적인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다. 민준이 그녀를 당겼을 때 수진은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무릎을 들어 올려 민준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그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격분했다. 그는 그녀를 잔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놓아주세요. 은영이 도우러 달려오며 소리쳤다. 그때 첫 번째 보안 요원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민준이 수진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돌진하여 거대한 팔로 민준의 가슴을 강력한 베어허그로 감쌌다. 체포합니다. 체포합니다. 민준의 몸이 바닥에서 들어 올려졌지만 수진의 옷에 대한 그의 소나기는 풀리지 않았다. 수진은 그와 함께 끌려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놔! 놔! 수진은 민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민준은 이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비원에게 분노를 돌렸다. 그는 발버둥 치고 발로 차고 뒤로 팔꿈치질을 했다. 날라, 이 자식아, 한 내 거야. 진정하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경비원은 민준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며 명령했다. 하지만 민준은 너무 야만적이었다. 그는 포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다. 그것은 절망적이고 폭력적이며 무모한 움직임이었다. 그 잔인한 비틀림은 경비원의 소나기를 부수는 데 성공했지만 민준 자신의 균형도 무너뜨렸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왼발이 바닥에 누워있는 의식 없는 강 박사의 다리에 걸렸다. 수진, 은영, 그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은 모든 것을 끔찍한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다. 민준은 뒤로 넘어졌다. 그는 평평한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 서버렉을 향해 똑바로 넘어졌다. 무거운 하드웨어로 가득 찬 견고한 검은색 금속 프레임. 그의 등이 먼저 렉에 부딪혔지만 그의 낙하 충격은 너무 강했다.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목덜미와 두개골 바닥이 서버 프레임의 날카로운 강철 모서리에 부딪혔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쾅 소리라기보다는 마른 딱 소리,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였다. 정적.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유라는 비명을 멈췄다. 경비원들은 얼어붙었다. 서버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 크게 들렸다. 민준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지 않았다. 그는 등이 렉에 기대고 머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옆으로 기울어진 이상한 앉은 자세로 매달려 있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고 앞을 수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달랐다. 불타는 분노는 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순수한 충격과 혼란이었다. 민준 씨.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속삭였다. 그를 붙잡았던 경비원이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민준 선생님. 구급차. 지하로 구급차 좀. 그는 동료에게 소리쳤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단지 얕은 짹짹거리는 소리만 났다. 그는 손을 들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포.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이제 그의 눈을 채웠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다시 말하려고 했다. 나. 그의 목소리는 거친 속삭임이었다.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다리가. 그가 다시 속삭였다. 내 손이. 아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수지는 몇 초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 수술대에서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던 남자, 마비된 척했던 남편을 보았다. 이제 그는 정말로 마비되었다. 맙소사. 은영이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수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만족감도 단지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공포의 눈물로 가득 찬 그 남자의 눈을 보았다. 아이러니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빠르며 너무 완벽했다. 업보가 찾아왔다. 법정에서도 감방에서도 아닌 바로 여기서 차가운 서버실, 그 자신의 사악한 계획의 한가운데서 민주는 갇혔다. 진정으로 갇혔다. 감옥의 창살 뒤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만지지 마세요. 수진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보안 요원이 소리쳤다. 목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팀이 처리하게 놔두세요. 수진은 멈췄다. 그녀는 이제 무력해진 남편을 보며 서 있었다. 건강했던 남자는 진짜 환자가 되었다. 그가 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서버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진짜 보안팀장이었고 그 뒤에는 그가 방의 라이브 영상을 보자마자 부른 2명의 제복 경찰이 있었다. 그들은 문턱에서 멈춰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갑이 채워져 오는 유라. 바닥에 의식을 잃은 강 박사. 서벌에게 기대어 마비된 민준. 그리고 옷이 찢어졌지만 꼿꼿이 서서 자신의 삶의 폐허 한가운데 서 있는 수진. 게임은 끝났다. 새벽이 천천히 밝아왔다. 병원 로비의 높은 창문을 통해 첫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수진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두꺼운 병원 담요를 두른 채 조용한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 은영이 그녀 옆에 앉아 다른 간호사가 가져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들은 보안팀장에게, 경찰에게 모든 것을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서버실은 범죄 현장이 되었다. 강 박사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침대에 수갑이 채워졌다. 유라는 새벽이 오기 전에 경찰차에 실려갔고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명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민준, 의료팀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도착했다. 그들은 그에게 목 보호대를 채우고 척추 고정판으로 옮겨 응급실로, 그 다음 MRI실로, 그리고 마침내 외상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해가 뜰 무렵 진단이 나왔다. 4번 경추 골절 및 파열. 척수는 절단되었다. 그는 사지마비 환자였다. 목 아래로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스스로 호흡할 수는 있었지만 힘들었다. 눈과 일부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영원히. 다음 며칠은 수진에게 안개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 댁에 머물며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뉴스가 터졌다. 서울중앙의료원 붉은 수술실 스캔들, 강 박사, 유라, 그리고 민준의 사진이 모든 뉴스 포털에 실렸다. 정의는 빠르고 무자비했다. 서버실의 영상 및 음성 녹음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강 박사는 가장 많은 혐의에 직면했다. 살인 공모, 중대한 의료 과실, 보험 사기, 그리고 폭행. 은영의 증언은 수년간의 다른 의심스러운 수술 합병증 사례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며 불명예 속에서 죽었다. 공범인 유라 역시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흘린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의 눈물은 판사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은영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병원이 이사회를 전면 개편한 후 그녀에게 새로운 직책이 제안되었다. 환자 윤리 및 규정 준수 수석 감독관. 그녀는 강 박사 같은 사람이 다시는 수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수락했다. 그리고 수지는 민준이 중환자실에서 옮겨진 바로 그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 미수 증거와 자금 세탁에 대한 옛 음성 녹음을 첨부했다. 법원은 피고 부재 상태에서 즉시 이혼을 승인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생명보험 증서는 무효로 선언되었다. 민준이 만든 수십억 원의 부채는 그의 책임으로 남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압류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관리인의 책임으로. 수지는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다. 한 달 후 수지는 이 장을 영원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민준을 방문했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호화로운 병원에 있지 않았다. 그는 특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수감자들을 위한 구경 장기 요양시설에 있었다. 그의 방은 작고 소독약과 절망의 냄새가 났다. 그는 머리가 지지대로 고정된 특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직 그의 눈만이 움직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한 간호사가 그의 소변 주머니를 갈고 있었다. 민준의 눈이 문 쪽으로 휙 움직였다. 그가 그녀를 보았다. 수진은 단순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평온하고 건강해 보였다.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순수하고 무력한 증오가 그 안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말하려고 했다. 목구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녀를 미워했다.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다. 수지는 천천히 그의 침대 옆으로 걸어가 잠시 침묵을 지키며 한때 사랑했던 남자,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동정심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끝을 느꼈을 뿐이다.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해주러 왔어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차분하고 명료했다. 민주는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날 수술대에 올리고 싶었지, 그렇지? 수진이 계속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무력하게 기계에 의존하기를 원했지. 민준이 다시 더 크게 콧방귀를 뀌었다. 이제 수진은 조금 더 가까이 몸을 숙이며 말했다. 침대에 갇혀 있는 건 당신이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 당신이지. 영원히. 아이러니하지 않아? 수진은 몸을 바로 폈다. 남은 인생 잘 즐겨, 민준 씨. 그녀는 복도를 걸어 경비원들을 지나 시설 정문으로 나갔다. 밖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비치는 태양의 온기를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자신의 차를 향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나머지를 향해 걸어갔다.